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2,1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최대 2,3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하루 최다 기록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하루 3,000명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한 6.25 전쟁 전사자 68명의 유해가 어젯밤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F-15K 전투기의 공중 엄호 비행과 유해 봉환식 등 70여 년 만에 돌아온 호국 용사들을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새벽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미 국방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 장치가 없어진 것으로 앞으로 상하원의 조정 등을 거쳐서 법안은 확정이 됩니다. 올해부터 직원 수가 30명이 넘는 사업장은 노동자가 공휴일에 일할 경우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 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수당을 주는 대신 기본급을 깎는 등의 각종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IT 이주민들을 미국 국경 순찰대가 비인간적으로 대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T 주재 미국 특사가 이주민 추방에 항의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논란이 된 IT 이주민들을 막기 위한 기마 순찰은 중단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2,1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따지면 적게는 2,200명대, 많게는 2,3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10일 확진된 2,221명의 기존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8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입니다. 네, 이 추석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음 주쯤부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벌써 이렇게 바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화한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대구 달성군의 유흥주점입니다. 추석 전날인 월요일 이 주점과 서구 노래방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이 확진된 후 어제까지 9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연휴 기간 이 업소들과 인근 음식점 등에서 모임이 이뤄져 대구시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로 확진된 사람은 2,133명입니다. 이 중간 집계치가 2,000명이 넘은 건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기존 24시간 최다 확진 기록 808명보다 많은 893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의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00명대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최소 2,200명대로 기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염과 확진 사이 시차를 감안하면 추석 대이동에 따른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 다음 주쯤이 될 전망입니다. 자칫 3,000명대 확진 우려도 나옵니다. 귀경 후 또는 귀향 후에도 진단검사 이외에 계속해서 일단은 개인적 거리두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등의 노력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한편 서울에서는 돌파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감염이 벌어졌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연휴 기간 47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35명은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친 의료진과 직원들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배선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일부 종사자가 업무 중 이용하는 대기실이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워 아직 수백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를 최대한 진정시키고 4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백신을 다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밀접 접촉했던 비서관이 델타 변이에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접종도 2번 모두 맞았고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규정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야 하고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일에서 7일 뒤 한 번씩 모두 2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방역당국이 정한 생활수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증상이 나오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선 확진자가 나오면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현재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70%, 2차 접종 완료는 40%를 조금 넘겼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위드 코로나의 최소 기준은 1차 접종률은 80%, 2차 접종률은 70%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숨진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 그리고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군 66명 등 전사자 68명의 유해가 어젯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발굴하고 미군이 넘겨받아 하와이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던 유해들로 70여 년의 세월을 돌아 15,000km의 긴 여정 끝에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군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이들 용사를 맞이했고 유족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웅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 두 분의 영웅께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셨습니다.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을 포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사 등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68구가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선배님들을 안전하게 포위하겠습니다. 필승! 유해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 F-15K 넉 대가 호위 비행을 하며 예포를 쏩니다. 받들어! 쭉! 미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와 함께 귀국한 직후 서울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을 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두 용사의 유가족 8명도 참석했습니다. 분향을 마친 문 대통령은 고인의 참전 기장을 수여했습니다. 유족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는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인수식부터 서울에서 마무리한 봉환식까지 유해를 곁에서 지켰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 고 김석주 일병을 위해 장진호 전투 당시 근처에 떴던 고토리 의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유해는 모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저강도 긴장 고조를 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8개월 남은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꺼낸 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쭉 협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입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로 명시한 주체들도 종전선언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실험에도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의 어떤 긴장 고조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조건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시각차가 여전히 있음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보장 등 조건이 갖춰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우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계기가 있지만 8개월 남짓 남은 임기 내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지 또는 우리 정부 내에서 다 끝나지 못하고 또 다음 정부로 이어져서 계속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뺀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국방위가 공개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입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십과 방위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고 안전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하원 국방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하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군 철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상원 국방위는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의회 내에 전략태세위원회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소형와드 핵탄두와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을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뒤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고 각 의회가 이를 다시 통과시켜 확정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규명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인물 2명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사업으로 1,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한 변호사 그리고 사업 책임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본부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미국으로 갔고 당시 본부장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수사에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자본금 3억 5천만 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개가 받은 배당금은 약 4천억 원, 지분은 7%입니다. 5개 필지를 단독 계약으로 가져가면서 최소 2천억 원 넘는 수익도 따로 얻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개 필지만 가져가서 약 1,800억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지사 측은 여기에 터널과 공원건설 기부 체납까지 합해 5천억 원 넘게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공공부문 책임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사업 설계 당시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개발이 또 50%, 토지도 50%. 그게 맞다고 보는데 상식이잖아요. 이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의 이익에 관한 현재의 도장을 잘 찍었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기존 전화번호를 없앴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민간 부문에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가 논란입니다. 이곳 실소유주이자 지분 1.74%를 가진 남모 변호사는 배당금으로 1,000억 원 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2009년 특정 업체의 대장동 개발권을 달라며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일격을 가한 부패 세력이라고 지목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천화동이 4호 사무실로 쓰였던 곳은 비었고 이전한 사무실도 직원은 없습니다. 경비실을 호출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남 씨는 최근엔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났습니다. 역시 전화번호를 없앴습니다. 사용하던 트위터 등 SNS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부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 16일 퇴사했습니다. 해외 로밍 중인 고객에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 씨의 한 측근은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화천대유 소유주인 언론이 김모 씨도 자주 찾아왔고 배당금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밝힐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잠적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혜 의혹을 받는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한 논란 전해드렸었고요. 또 다른 법조계 거물 인사가 고문 업무를 맡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 소식은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9년 한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이 로펌에는 2년 전까지 검찰 수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형 로펌에 있는 김 전 총장을 찾아가 봤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연락을 다시 주시는 건가요? 김 전 총장은 JTBC와 통화에서 로펌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과 경영 자문을 종합적으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전직 언론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법조 출입을 오래 했으니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서도 로펌과 계약을 맺은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현장에도 방문했고 화천대유 직원들과 식사도 몇 번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문료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로펌 계좌로 입금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세무신고도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정치판으로 끌려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도 비우고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특정 언론사의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 허위 보도에 강력한 징벌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몇 시간 뒤엔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 공세에 맞서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10개가량 올렸습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당 안팎의 공세는 더 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토지는 지금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되 개발 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토지는 민간의 개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철저히 수사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이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의당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정미 전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공직에서 여성의 수를 확대,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아들의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사건 관련 책임을 지고 캠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성인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캠프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며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에는 공감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가 오늘 마감이 되는데요. 은행에서 실명 확인 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이 대형 거래소 4곳이고 관련 인증을 받은 20여 곳은 원화 거래가 막힌 반쪽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중소거래소들은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내일부터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회사 매각을 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측과 소송전에 들어간 남양유업이 한행컴퍼니를 상대로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홍원식 회장은 앞서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지만 한행코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한행코 측에서도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사업용 수소버스에 오늘부터 연료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버스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택시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부금 등록 없이 15억 원가량의 헌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모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60대 탈북 여성이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 인근을 배회하면서 근무 중이던 군인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진주시의 한 사진관으로 소형 승합차가 돌진했습니다. 사진관 주인과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과속으로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다음 달 초부터 예정이 돼 있어서 수상자 예측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학술 데이터 분석업체인 클래리베이트가 뽑은 유력 후보에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바이러스 병원체와 진단법, 또 백신까지 모두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수원 화성에서 오늘부터 미디어 아트쇼가 열립니다. 화성문과 성벽 등 220m 구간에 정조의 철학 등을 해석한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고향 행주 산성에서도 오늘부터 야간 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야경을 즐기면서 전시와 공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11월 중순까지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10번째 TV 토론이 오늘 예정돼 있는데요. 부산에서 열립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오늘부터 늘어나는데요.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받게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북한에서 밝힌 입장이 나왔는데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이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상은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종전을 열백 번 선언을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반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이 종전선언에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다만 이 부상은 종전선언을 완전히 폄하하지는 않고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평화 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데 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의 이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나옵니다. 접종 대상이 12세에서 17세 그리고 임신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질병관리청이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는데요. 발표될 내용에는 10월부터 기존 18살 이상이던 접종 대상이 12살 이상 청소년과 임신부 등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또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도 시행되는데 기존의 백신 우선 접종 순위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월 말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그리고 코로나19 진료 인력 등이 부스터샷도 우선적으로 맞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차 접종률 목표를 80% 이상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3,600여만 명으로 국민의 71% 수준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220만 명으로 43% 정도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의 반도체 대책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역시 참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세 번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또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죠. 애플, 인텔, 제너럴모터스, 포드 등이 참석 명단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 체계적 대응을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여러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상무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So we'll be talking to dozens of these companies and urging them to comply. Of course, if they don't comply, then we have other tools in our toolbox to require them to give us data. I hope we don't get there, but if we have to, we will. 네, 자발적이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있다라는 뜻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상무부가 기업의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한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45일 내로 기업들의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나와서 일을 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일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각종 방법들을 동원한 사업장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 봐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차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구모 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틀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없습니다. 휴일에 나오고 뭐 저녁에 야간을 하는데 그에 합당한 수당이 안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 화가 나고 박탈감 많이 들죠. 올해부터 30명이 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는 게 사실이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복지부에서 만들어놨고 시설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노동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아예 이렇게 수당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대신 기본급을 깎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의 용역업체에서 CCTV 관제 업무를 하는 유모 씨도 그렇습니다. 28만 원에 적혀 있으니까 되게 많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총액이 똑같으니까 이거 왜 이렇지? 시급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네? 구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금액으로 예산을 짜서 줬는데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휴일수당을 줘야 하고 산출내역서를 짜다 보니까 시급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사업장과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넘기는 사이 피해는 노동자들이 떠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주로 좀 무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고용노동부나 주무부처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고용노동부 찾아가서 신고를 하면은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게 이제 낙인이 찍혀요.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재계약을 해서 탈락하면 어떠나. JTBC 어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산의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이 나서 10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운전자가 차량에 번개탄을 피운 뒤에 차에 불이 났다고 스스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연기를 조금 흡입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오는 26일 독일에서 연방의회 총선이 치러집니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연임을 하면서 16년 동안 독일 정부를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총선을 끝으로 31년 동안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8주 만에 아버지를 따라 동독으로 이주해 자랐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 분류됩니다. 독일이 통일되던 1990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가 이끌던 보수 우파 기독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여성 청소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등을 거쳤고 2000년부터 기민당 최초의 여성 대표로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첫 번째 동독 출신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16년 동안 재임하며 최장수 총리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재임 기간 수차례 위기도 겪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문제는 메르켈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로 꼽힙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09년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 위기도 특유의 결단력으로 헤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선거 참패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메르켈 총리는 2018년 10월 남은 임기를 마치는 대로 정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메르켈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Zweitens, diese 4. Amtszeit ist meine letzte als Bundeskanzler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Bundestagswahl 2021 werde ich nicht wieder als Kanzlerkandidatin der Union antreten. 그리고 오는 26일 포스트 메르켈 시대를 열게 될 독일 연방의회 총선이 치러집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의 아르민 라셰트 후보와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자 사회민주당 후보인 올라프 숄츠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내면서 메르켈 총리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숄츠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ho vote fo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ill get what they want, a pragmatic chancellor with a good view on the future of Germany and how we can develop the European Union so that we will have a sovereign European Union. 포스트 메르켈 시대를 열게 될 독일 총선,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독일 전문가입니다.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독일 총선 무엇보다도 메르켈 총리의 퇴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추진했던 정치인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메르켈 총리 임기 말 지지율이 80%가 나오니까 아주 역대급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동독 출신의 여성이고 또 과학자 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서는 불리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이러한 지지율이 사실 나오게 된 데는 그 엄마 리더십의 특징이 이제 포용과 통합인데 보수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수가 원하면 진보적인 정책도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 자세를 보임으로 해서 전 국민의 어떤 사랑과 지지를 받았고요. 또 이러한 포용의 정신이 유럽 통합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회원 국가들을 잘 이렇게 조정하고 또 유럽 정치의 중심축 역할을 한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숄츠 후보가 급부상하고 있고요. 16년 만에 좌파 정권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26일 독일 총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좌파가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상황과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만일에 이제 좌파 정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할 경우에 아무래도 좀 중도 좌파적 연립 정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인당, 녹색당, 자민당이 가장 현재 가능성이 높은 연정이고요. 그것 결국은 진보정당 2개, 그다음에 보수정당 1개가 연립정부를 아마 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기 독일 총리 누가 되더라도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반 의석을 넘겨서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독일 정치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당들과 연립정부를 꾸려야 하는 건데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정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연정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차관직을 정당 간에 이제 배분해야 되고 또 함께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연정 이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연정 협약서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들이 다 당원들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2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라고 한다면 결국 크게 2가지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은 현지 시간 26일 오전 8시부터 전국 299개 선거구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하지만 연립정부 협상의 진통을 겪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총선 당시에는 새 정부 출범까지 꼬박 5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지도자로 누가 선출될지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세계였습니다.
IT 난민들을 막으려고 미국 국경 순찰대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곧 하겠다는 백악관은 순찰대의 말 사용도 금지시켰는데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가 강을 건너려는 IT 난민을 말을 몰아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겁에 질린 난민들은 다시 쫓겨났고 강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요원은 말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휴일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마을인 텍사스주 델리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을 가축몰이하는 듯한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What we witnessed was worse than what we witnessed in slavery. Cowboys with their reins again whipping black people.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종차별적 이민정책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would no longer be using horses in Del Rio. So that is something, a policy change that has been made in response.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의 조속한 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델리오 국경에는 난민이 몰려들면서 한때 15,000명 이상이 난민촌을 형성했습니다. 추방적으로 방침을 정한 미국은 최근 며칠 사이 1,000명 넘게 IT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은 일단 미국 쪽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중 얼마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정부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국경에 긴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If you are targeting Texas to come to, we're going to show up in force and shut down the border. 또 데니얼 푸트 IT 특사가 미국의 결정이 비인간적이라며 반발해 사임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란 당국이 다음 달 12일 한국과 치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관중을 10,00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범정부 코로나 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상황이 통제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백신 2회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관전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5만 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지만 어제 하루에만 16,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 아침 저녁 기온과의 차이가 10도 넘게 벌어지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강릉 최고 기온이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2,1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최대 2,3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하루 최다 기록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하루 3,000명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한 6.25 전쟁 전사자 68명의 유해가 어젯밤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F-15K 전투기의 공중 엄호 비행과 유해 봉환식 등 70여 년 만에 돌아온 호국 용사들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새벽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미 국방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에 대한 미 의회의 견제 장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상하원의 조정 등을 거쳐서 법안은 확정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